네, 지난 3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장세를 이끌어왔던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부터 좀 심하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20년 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 우려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기술업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연 제2의 닷컴 버블 붕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의 좀 진단을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시장이 이렇게 전환점 내지는 변곡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 그 전선 앵커가 이렇게 데뷔를 하셨는데요. 시청자분한테 잘 좀 가이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최선을 좀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난 주말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는 향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 지수 자체는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아까 장 센터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혼조세 양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우가 5거래를 상승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팡스라든가 마가업종,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 해외 종목 투자 GBK 할 때 많이들 사왔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리고 장중에서는 전형적으로 워밍 마켓이 진행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까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아마존이 주간 한 7%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고요. 이건 네. 주간 단위로 7%는 거의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그쵸.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워버링 마켓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관심이 되는 넷플릭스 주가도 지난 주말에는 좀 상승했습니다는 주간 단위로 10% 정도 폭락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술주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월가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제2의 닷컴 버블 이런 우려가 확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 때 한번 이 문제를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기술주 실적 발표와 함께 월가의 최대 관심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택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금융주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번 주에는 기술 업종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네. 앞서도 이제 했습니다는 굉장히 기술 업종에서는 상징성이 강한 것. 또 국내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한 업종들이 좀 네. 이번 주에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라든가 팡스라 중에서 또 마가 업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업종들이 사실 실적이 발표된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술주의 주가에 따라서 국내에서 보면 핫한 업종, 지금 국내에서 무슨 업종이 핫한지 전 앵커 잘 아시죠? 카카오라든가 네. 네이버라든가 이런 업종이죠. 아무래도 나스닥의 주가 모습에 따라서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또 전자결제 같은 이런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주목하셔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워블링이라는 단어를 발언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월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서 오랜만에 다시 네. 워블링이라는 용어를 좀 이렇게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워블링은 한번 그때마다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이 내용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전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지난 주말에 월가에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가장 관심이 됐던 화두,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워블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워블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간다. 그러면 전 앵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굉장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그래서 불안할 때 올바르가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느냐 이 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워블링 마켓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워링 마켓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그 주가가 좀 높은 가격이 있으니까 대부분 전행거께서도 주가가 산 보유 주식이 높았는데 여기 흔들흔들 거린다. 지난주에서부터. 그러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그렇죠. 쌓이겠죠. 그러면 요 흐름이 빨리 진정되지 않으면 바로 높은 가격에 후려쳐서 판다. 이게 덤핑이다. 아, 네. 그러면 덤핑이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비슷한 시각에서 덤핑하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네. 그래서 한순간에 주가가 떨어지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월가에서 제2의 닷컴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에는 아마 우리가 금융위기에 보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주가를 그 예상할 때 사실 그 전앵커 그 학부에 경제학 전공하셨습니까? 아니요, 대학원에서 이제 경제학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죠? 네.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통 지금의 경제 이론적인 수정은 네. 주가를 또 금리를 통화치를 일컬 땐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통화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요거는 금융이 실물을 뒤따라갈 때, 반영할 때, 팔로잉 인더스트리 할 때, 네. 파이낸스가 실물 경제의 팔로잉 인더스트리 할 때, 요때의 위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이 왕창 풀렸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의 그 거품 문제를 얘기할 때 심지어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사실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모습은 아마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때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 경제보다 월등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는 리딩 인더스트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중앙은행 입장에도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주가라든가 부동산가를 띄어서 와일스펙트 V 효과에서 경기를 회복하는 이런 위치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거품 문제가 얘기되죠. 거품 문제. 자, 이 금융 변수가 기업 실적보다 높기 때문에 네. 또 경기 모습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항상 종전의 관점들을 생각한다면 거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최근에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거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짧은 머빙 마켓 이후에 반드시 2,000에서 3,000포인트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 그 코로나 장세의 여러 가지 불안정인 요인도 이렇게 극복하고 아주 그 줄기차게 올랐다는 것이 나스닥 포함한 기술업종, 네. 뭐 거기에 언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이런 업종이죠. 그렇죠. 근데 다우가 워버링 와서 프레시 크래시 됐으니까 이번에는 나스닥이 워버링 장세를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이것이 프레시 크래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그 닷컴 버블 이런 얘기가 지금 월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다우지수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좀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워블링 장세 이후에 급락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급락한 사례가 아마 지금의 네. 제2의 닷컴 버블이라 하면 제1 닷컴 버블 사태가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제1 닷컴 버블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많은 상황이 겹쳤던 문제가 2000년 들어서 닷컴 신화, 벤처 신화에서 무너졌던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빗댄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때에도 1990년대 소위 뉴 이코노믹 신화를 양산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뉴 이코노미를 시청자분이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뉴 이코노믹이 뭐냐 하는 이런 네네. 말씀을 문의해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하면 경제학에서 보면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 수학체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체의 법칙이 적용될 때는 성장이 되면 당연히 물가가 따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인터넷과 같은 것은 공급망이 확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공급망이 확충되면 확충될수록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 생산성이 증가하는 소위 수학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수학체증이 있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공급이 확대돼서 이렇게 성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더라도 공급이 따라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종전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뉴 이코노미.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종전의 이론이 통하는 사회를 보통 노멀 소사이티다. 근데 네.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뉴 노멀 소사이티다. 같은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쪽에 이렇게 신경제 신화를 발생시켰던 것이 보통 인터넷과 같은 벤처 업종이죠. 네네. 이런 것이 이제 그때는 인터넷, 그 다음에 벤처 하면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지금의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돈이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네. 쏟아져 들어. 그냥 장부상에 아무 어떤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벤처면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이제 닷컴의 버블이 되면서 이렇게 고무풍선이 이렇게 펑펑 부는 상태에서는 있잖아요. 붐앤드 버스트로 인해서 조금만 칼날만 가면 뻥 터진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스닥에서 형성됐던 이런 이렇게 닷컴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 워링 마켓의 75%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의 업종만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됐죠. 비슷하게 해서 지금은 빵주라든가 그 다음에 마가 업종이 기술 업종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PR이든가 PBR을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 고평가 논란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네. 지표를 보면. 그래서 이 사실 근거가 매출이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2000년대 초반에 닷컴과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조금만이라도 테슬라 주가, 빵주 주가, 마가 주가 흔들리면 그때의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를 기억되기 때문에 제2의 닷컴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0년대 닷컴 바블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시각도 나오던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시각이죠. 네.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전업종에 대해서 닷컴이 사실 닷컴 벤처만 있으면 네네. 실적과 이런 관계없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아스가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75%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찬 버블을 발생시키는 업종에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기술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의 시장 보면 또 한국의 시장 보면 잘 나가는 업종만 잘 나가죠. 그리고 같은 기술 업종이라도 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보면 사실 상위 5개 업종 내지는 10개 업종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이걸 컨센트레이션이다. 그러면 향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어떨 걸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한 개 업종만 잘 간다. 가는 업종만 잘 간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기업 간의 차별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기업 간 차별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 잘 나가는 근로자들은 연봉을 높게 받는 반면에 못 나가는 업종, 탈락하는 업종의 주가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 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소득 불균형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 기업의 시장에서 보면 공급 측도 차별화, 수요 측도 차별화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 종목을 할 때는 그날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종목을 사십시오 하는 입장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이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의 구조가 2000년대 초반보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뭐냐 과거의 제2의 닷컴 버블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버블 붕괴일 때는 마지막으로 이 버블이라는 것은 가장 주식 투자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이 어떤 포지션이냐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그래도 실물 경제를 감안해서 이 금리라든가 이렇게 돈줄을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2008년 이후에는 중앙은행 입장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완전 지위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 붕괴됐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면 경기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중앙은행 역할이 더 강조돼서 돈도 풀고 금리를 떨어지는 그래서 확실하게 중앙은행 포기서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페드 입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좀 하는 이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좀 과거와 다른 것은 금융위 실물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주가의 평가는 잣대도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PPR이라든가 PDR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이 좀 짧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까 장세단장이 그 얘기를 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네. 애플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실증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장세단장의 얘기를 애플의 얘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지표를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PR과 PPR이든가 PDR을 볼 네네. 때는 사실 지금의 전통적인 그 지표에서 고평가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냐 새로운 지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네. 쪽의 결론이 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자세하게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주가 평가 지표인 PPR과 PD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좀 말씀을 짚어볼까요? 네, 그때 그 방송을 이렇게 안 드신 분을 위해서 그냥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지표 전통적인 주가 판단 지표와 네.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의 그 주가 판단 지표를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세은행과가 새로 등장하셨습니다는 이렇게 PER이든가 그다음에 PBR이든가 ROE라든가 이런 많이 쓰는 용어는요. 앞으로 좀 많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한국말만 얘기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PBR이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 해서 ROE 그리고 자산 수익률 해서 ROA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데요. 이런 것이 과거의 주가 판단이었다. 그 중에서 시청자분이 아직도 여기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PER 내지는 PBR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가에서 금융위 실물을 좀 리드하니까 종전에 금융위 실물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의 평가 지표는 바뀌어져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그 PER 표로 도저히 지금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의 주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PSR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월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월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월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국내에서 증시 연구에 관련 또 자본시장 발전에 가장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한국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렇게 보면 PP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가 나누기 무형자산, 낮을 때는 저평가, 무형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했다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으면 똑같이 PR과 마찬가지로 고평가. 근데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되면 주식을 팔면 되겠고 여기에 하나의 그 화려한 지표가 해당되는 것이 제가 화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라 해서 여기에 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 꿈의 지표다 해서 꿈의 지표는 뭘까? 주가 나누기 꿈 잠재 가치다.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PPR의 무형자산과 꿈도 하나의 그 가치겠죠? 뭐 정현국께서 오늘 뭐 새롭게 그 방송 출연하는데 어제 그렇게 꿈을 잘 꾸셨다면 오늘 방송 진행이 잘 될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 악몽 올 것 같다면 오늘 방송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이 꿈도 잠재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PDR 지표인데요. 오늘 이렇게 장세단청에서 애플에 관련돼서 기기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매출, 음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애플에서 볼 때는 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제가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30%, 서비스에 대한 비중 35% 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6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비스 비용, 무형의 가치, 음원 같은 잠재적 가치 이런 부분이 네. 더 애플의 주가를 올릴 때 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애플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경기 모습보다는 앞으로 무형의 가치를 얼마큼 창출할 것이냐, 무형의 가치를 이런 것이 PER에 대해서 고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의 앞날을 결정한다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는 금융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중앙은행이 종전에 대해서 포지션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가를 평가하는 잣대도
완전히 받게 되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이러한 무형자산 잠재 가치 이것을 주도하는 소위 이런 것을 주도하는 이러한 지표들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주가 평가 지표인 PPR이나 PDR을 산출할 때 방금 무형 가치라든지 심지어 꿈을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살짝 불확실한 용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사실 월가에서 제2의 닷컴 버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확실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평가하느냐 하는 차에서는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를 여전히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가를 볼 때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가 높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최근에 핫한 업종들도 아주 이렇게 전통적인 주가 평가인 PER을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 자체를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조만간 닷컴 버블 붕괴가 된다 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융과 실물이 이렇게 역전돼서 금융이 리드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주가 평가를 지표를 볼 때는 사실 PDR과 PPR을 볼 때는 지금이 전통적인 평가 지표라 해서 고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미래 가치, 잠재 가치가 높을 때는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국 유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만두신 정세미 앵커랑 마지막 방송할 때 이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작년 9월달에 출간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 앵커의 전 앵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서로 전통적인 평가 지표와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 지표를 볼 때 서로 알까리하지 않습니까? 네,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죠. 그럴 때는 전세현 앵커가 상당히 방송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서 지금 돈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상태를 잠재가치 보이지 않는 잠재가치 무형의 가치에 힘을 준다면 뭐 테슬라 내지는 네이버 카카오에 돈이 물려 들어가서 주가가 더 오를 거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방송에 대해서 퍼가 테슬라 퍼가 높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고평가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흐름을 많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냐 이게 오피니언 리더인데요. 추미애 장관께서는 왜 부동산을 얘기해 법무장관이신데요. 왜 이렇게 이런 자기 부처마다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나름대로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줄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을 부분이 방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앞으로 강남의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오른다 하면서 돈줄이 거기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줄이 거기부터 갈 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의 결론은 제가 좀 논란이 있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느닷없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뭐냐 현실은 그런데 지금 세계 현상이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증세에 의해서 이제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그렇게 거리에 나갔던 분은 이제 국민들이 못 살겠다. 왜 증세를 하냐? 국민들이 이걸 다 당해야 되는데 이제 조세 저항 차원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에서도 이제 국민이 직접 정부가 국민의 합의 없이 증세만 하겠다는 것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나간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부서의 장관도 제 역할을 못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왜냐? 지금은 심리적 측면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무부서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가 불러지다. 이것이 뭐냐? 이게 로버트 실러가 얘기하는 내러티브 이코노믹. 최소한 추미애 장관이 부동산의 돈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로버트 실러의 작년 9월에 치러왔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를 좀 원문으로 한국의 번역이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네. 원문을 좀 읽어보시고 좀 얘기하실 거를 좀 권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증세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 거리를 뛰쳐나가는 이런 쪽으로 화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가이드하는 사람들 역할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리드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 정보자, 시장의 경험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된다. 누가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한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국민들은 더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만약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와 새로운 주가 평가 지표가 엇갈릴 경우에는 저희가 주가를 어디에 초점을 둬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게 전통적인 주가 평가를 볼 때는 버블이 분명히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평가 지표에서 볼 때는 미래 가치, 잠재 가치를 이렇게 돼서 또 전앵커 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 돈줄을 그쪽으로 흘려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판단이 좀 어려운 거죠.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상식에 의존하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것은 향후에 추가적인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지금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일 때 1000포인트 올라가면 이렇게 100% 수익이 나지만 지금은 10,000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1000포인트 올라도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은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꼭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렇게 해외 종목 투자든 국내 종목 투자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미국의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6월 말 정도에 그동안 그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빵지라든가 마가라든가 테슬라 같은 이런 네. 업종들 이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불안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많이 올랐다. 욕심을 버리시고 차익을 실현해라. 그리고 사실 지난달 말서부터 중국을 비롯한 뭐 신흥국 해봐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그 베트남이라든가 그 경우에 따라서 인도라든가 이렇게 한국이라든가 한국은 이제 선진국 증시랑 같이 가려니까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과 그다음에 인도 정도 이 정도의 그 신흥국분이 없는 상태거든요. 신흥국도 많이 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 밑에 브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라든가 칠리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어렵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지금 상당히 어렵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중국을 대표해서 신흥국 주식을 좀 매입해 가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이달도 벌써 20일입니다. 아마 20일 기간 동안에 이달 동안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흐름대로 전략이 됐으면은 상당 부분 이렇게 그 수익을 극복하고 지금의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 우려에서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핫한 업종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런 미국 기술주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업종들, 기술주 업종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기술주 업종들이 지금 기술종, 네. 그다음에 언택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이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사이버 결제, 전자 결제 이런 업종들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기술 업종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주가 모습에 따라서 이들 업종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동일한 논란이 되죠. 미국의 나스닥 업종과. 그래서 PR이라든가 같은 전통적 지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고평가 얘기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향후의 잠재 가치를 보면 지금의 PR로 고평가되더라도 굉장히 성장성,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죠. 이런 쪽이 지금 그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술 업종들이 좀 주춤하고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전통적 업종이 되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 그리고 기술 업종별로 보면 기술 업종에서 전통적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경제라는 표현이 지금 언택과 그다음에 기술 업종이고 네.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들이 구경제다 이렇게 해서 신경제에서 구경제 업종으로 좀 전환시킬 것.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동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융합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구경제의 업종입니까? 어떤 이렇게 차트 분석해서 유명하신 분이 구경제, 신경제를 나누는데요. 지금은 1차, 2차, 3차 플러스하고 1차, 2차 곱하면 6차 산업 융합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코린 크라커의 산업 분류에서 어떤 것이 국영제고 어떤 것이 신경제다 나눌 수 없는 게 지금 산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신경제와 국영제 이런 업종이면 신경제에 해당하는 업종, 기술 업종은 좀 비중을 좀 낮추고 국영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좀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높은 업종은 좀 차익 실현하고 낮게 되는 업종은 좀 주가를 주식 매입을 좀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이렇게 변곡점 전환점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또 지금까지 잃었던 것 이익을 좀 이렇게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잘 가던 기술주에 살짝 제동이 걸리면서 월가에서는 제2닷컴 버블 붕괴 우려에 대한 확산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